그것 때문에 지금 화성에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2시간 걸려서 배워서 이제 잘 결혼 생활을 하시려고 오신 분도 계시고, 이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그것을 좀 가볍게 풀어보고자 그림 판독이랑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는 통합예술심리상담사이고요. 직업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어머님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직장인들, 또 문화, 문화 기획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나로부터 시작이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그 중요한 마음 건강이 시작된다고 항상 생각해서 그런 심리 상담이나 강연 문화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 선생님 좀 봐주세요. 일단 오늘은 일단 판독을 먼저 하는데 그림 다 그리신 분들 판독을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그림이 나의 마음의 엑스레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를 좀 찍어보고 나를 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나는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가족 중에. 아니면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역동적인 부분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중요하게 이렇게 나의 심리를 정말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판독을 심층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용기 있는 분 계시다면 심리 컨설팅도 받으시고 치유 그림 엽서도 받으세요. 네. 강혜민 작가의 엽서예요. 네. 내 마음을 좀 읽어주세요 하시는 분 계시면 용기 있게 오시겠습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네. 이 어색한 분위기. 안 계세요? 네.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엽서 다른 분들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무도 모르시니까. 네. 아니 그게 더 용기 있어요. 용감하시고. 되게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 가족 도형화인데 나의 도형을 생략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을 그리신 분 혹시 계신가요? 자신, 또 자녀, 자녀 그리신 분, 남편 생략하신 분, 아니 남편 생략하신 분. 네, 저기 뒤에.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의 구성 그 자체가 또 내 마음의 엑스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나를 그리는 걸 그냥 뒤로 하고 중요한 시댁 친정이 주제니까 그 부분을 그려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손을 들고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나 자신을 그리고 가정, 남편을 그리고 자녀를 그린 가정이 꽤 있었죠. 그런 차이점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건강하냐, 어떤 게 나쁘냐, 어떤 게 틀리냐 이런 건 없고요. 일단 이 그림을 그리기까지 나의 어떤 스타일과 나의 어떤 심리를 그냥 다른 사람과 다른 나를 지금 만나보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없다고 하는 그 제 피드백이 당황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어떠세요? 아니요. 그냥 그런 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댁과 친정의 식구만 되라는 이렇게 말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지 그래서 네. 그러면 이성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언어나 직관적 사고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주제가 있으면 아까 주제가 친정과 시댁 도형 가족화를 자신
어떻게 안내를 해주셨죠? 제가 안내를 안 했네요. 가족 도형화, 우리 가족하고 시댁, 친정. 도형으로 근데 네,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은 말 안 한 것도 더 추가로 그리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제 잘못 알아들으셨어도 친정 시댁에 이제 어떤 주제 포인트가 있는데 내가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중요하다 하면 반드시 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 나무 사랑 그림을 제가 안내를 뭐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집 나무 사랑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뭐 고양이 그리시는 분이 있고요. 또 뭐 꽃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부수적인 거 그리시는 분도 있고 사람도 한 명이 아니라 때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타인 이웃까지 다 등장하는 그림도 있어요. 그 성향을 봤을 때는 나는 어떤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나는 좀 나 자신을 좀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친정이나 시댁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근데 시댁을 먼저 생각하시네요. 여기에서 시아버님, 시어머님, 시누이 먼저 그리셨어요. 그래서 시아버님은 검은색, 시어머님은 빨간색, 그리고 시누이는 세모. 가족이 이렇게 남편이랑 그 바로 위에가 시누인가 아니 밑에가 시누이, 남편 아래가 시누이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크기가 동일해요. 크기가 동일하고 친정 엄마와 친정 언니도 크기가 좀 동일한데 친정 언니가 강조가 됐어요. 친정 언니가 가장 밝아요. 친정 언니. 그리고 크기가 또 조금 큰 거 보니까 친정 언니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박수 한번 쳐드리고. 보통 언니 이렇게 많이 안 따르고 이렇게 하는데 친정 언니 경쟁자가 아니라 언니가 멘토이세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림에서 드러나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가장 밝고 보색으로 친정 언니를 또 표현하셨어요. 색깔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친정 언니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죠. 노랗고 파랗고 하는 그 색채 밸런스는 이제 보색이고 반대색이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색채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되게 많이 이제 무슨 일 있으면 언니한테 얘기 많이 하시는 편이죠. 그리고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혹시? 저도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친정 어머님 도형이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구름같이 이렇게 물렁물렁한 구름은 아니고 또 이렇게 퍼즐 같은 그런 느낌인데 도형이 이제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뭐 이렇게 있거나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특이한 어떤 구조는 엄마에 대한 어떤 상이 굉장히 특이한 어떤 구조가 있으신 거거든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원도 아니고 또 다른 모양도 아니고 별 다른 의미는 없고요. 도형처럼 네. 둥글둥글 하셔요. 네. 사회에서도 집안에서도 항상 항상 어느 부분 한 군데 각진 부분 없이 그렇다고 너무 둥글지도 않으셔요. 굉장히 단단하신 분이셔갖고 도형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AB형이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통 아버님이나 남편 하면 동글거나 네모난 도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나 남편 중에 네모나게 그리신 분 혹시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보통은 그러니까 많이 제가 상담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네모난 도형을 남성한테 많이 표현하고 여성 어머니는 동그라미가 많아요. 시어머님이나 내 엄마를 동그라미로 표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꽤 많죠. 어머니들의 성향은 어떨까요? 항상 동글동글, 그러니까 감성적이시고 감정적일 수 있고 이성적이시기보다는
남편을 이렇게 반대의 성향으로 도형으로 보면 반대의 성향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아버님이나 아니 시어머님이나 뭐 엄마를 하트로 그린 사람 혹시 있으세요? 하트? 네, 어머니? 아, 딸. 딸은 하트 별 많아요. 하트 별, 예. 자녀 하트 별 있다.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있잖아요. 여기. 근데 많지는 않으시네요. 하트 별. 그러니까 하트는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사랑둥이라서. 그럼 핑크색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핑크색이죠. 그러니까 색채 심리랑 도형이랑 일치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트인데 파란색 하트다. 그거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런 심층 분석을 해보면 어떤 그 요인이 있을 거예요. 노란색 하트. 심각해요. 아,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곁다리로 판독을 껴드릴게요. 노란색 하트는 그러니까 형태로 보세요. 형태. 하트라는 형태는 너무 사랑한다. 사랑스럽다. 사랑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랑한다는 그 색채는 색채 심리로 보면 예, 잡았어요. 색채 심리로 보면 그 분홍색이잖아요. 분홍색. 근데 노란색은 여기 이제 친정 언니도 노란색이신데 노란색은 빛을 상징하는 색채잖아요. 첫째 아이예요, 아니면 둘째? 그 아이가 나에게 굉장히 활력소다. 아니면 뭐 뭔가 빛 같은 존재다. 느낌이 감정적으로 얘 보면 근심이 없다. 근데 이제 첫째 보면 할 수도 있고 아니 색채 대비를 안 봐서 몰라요. 그거는 이제 제 시나리오인데 네, 몰라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은 형태고요. 색채는 감정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림도 한번 보세요. 내 그림 아이들은 집에서 그림을 좀 그리잖아요. 그러면 색채가 밝다. 그럼 얘가 다채롭다. 그럼 색깔이 많다는 거, 감정이 많다는 거고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거죠. 근데 뭔가 한 가지 색으로 그린다. 얘가 느껴도 느끼는 게 아니라 생각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형태는 달라지는데 색채는 동일해요. 대부분. 남자애들이 좀 그런 아이들이 많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 마음이나 아이들 마음을 살펴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동의하세요? 근데 하트를 노란색으로 그리는 색채 뭐 그런 분은 특별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랑스러운 애교를 막 더 부리거나 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어머님이 또 좀 여성스러운 성향이기보다는 좀 중성적인 성향일 때 하트를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분에서 더 대화를 해봐야 판독은 정확하고요. 그래서 친정엄마 이제 판독하다가 곁길로 샜는데 친정엄마에 대한 어떤 도형은요. 어머님이 원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변화가 뭔가 이 형태가 변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일들을 겪으신 거예요. 많은 일들을. 그리고 원만하게 동글동글하게 살기보다는 보호 아래 있기보다는 어떤 상황 대처하실 때마다 더 다른 모습으로 유연하게 뭐 대처를 하시든 아니면 강하게 대처를 하시든 하면서 삶을 극복하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색채는 갈색이에요. 색채. 갈색이면 어떻게 보면은 색채가 여성의 색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성을 넘어서 많이 고생을 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네. 그래서 어머님을 잘 항상 이렇게 잘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친정엄마가 뭐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해도 그냥 마음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존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딪히진 않으세요? 네, 거의 안 부딪히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도형이 빠졌다는 것은요.
아마 이렇게 시댁도 맞추실 성향이 크고요. 친정도 아마 맞춰드릴 성향이 좀 강하세요. 왜냐면 자기 자신이 막 드러나는 분들은요 절대 안 맞추죠. 예, 자기가 존재하잖아요. 자기가 중요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장을 해서 이렇게 갈등도 할 수 있다는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이제 우리 가족은 내려놓고 친정시댁 위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면 그냥 그쪽에서 원하는 거, 뭐 가족이 원하는 것을 1차적으로는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심리적 특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친정 언니가 왜 이렇게 빛인가요? 몇 살 터울이세요? 한 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좋아하세요? 뭘 해주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네, 사람은 대상일 뿐이에요. 저도 이게 제 친척 언니가 있어요. 친언니는 원수고요. 아니 지금 친하게 지내요. 근데 항상 결혼을 할 때도 반대하고 학교 갈 때도 반대. 왜? 언니는 장녀거든요. 혜민아, 너가 돈 벌어서 시집 가야 되니까 너 이따가 가. 저 25세 시집을 갔어요. 근데 막 상견례도 추진되고 막 결혼할 분위기가 되니까 언니가 불러서, 혜민아, 너 잘 생각해봐. 이렇게 일찍 가야만 되겠니? 엄마 아빠 고생인데 잘 생각해봐. 1년, 2년 좀 늦게 준비해서 갈 수도 있잖아. 이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어렸으니까 왜 언니가 반대하는 거야?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장녀랑 또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둘째 막내랑 장녀의 생각은 많이 다르고, 우리 아이들도 보면 첫째랑 둘째, 뭐 셋째까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다를 거예요, 성향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머님들이 내가 만약에 장녀다 혹은 뭐 막내다, 가족 구성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요. 근데 그 대상과 관계하는 거거든요. 엄마와 아빠와 또 시어머님, 아버님, 남편 다 대상일 뿐이에요. 대상인데 내가 빛을 필요로 하면, 조금이라도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따르고 좋아할 수 있죠. 저도 그 빛나는 존재가 제 원가족에서는 없었고, 친척 언니가 이제 제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컸는데 5분 거리에 집이 있었어요. 어렸을 땐 같이 살았었고, 근데 언니가 항상 언니네 집은 잘 살아. 집도 다 자기 집이고 건물이 막 있고 막 땅도 있고 막 부족함 없이 너무 공주처럼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활고가 있어서 힘들었는데 언니가 항상 용돈을 줘. 그리고 회사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언니가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그걸로 저 옷 사주고 또 그 마르쉐 알아요? 마르쉐? 옛날에 그 마르쉐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거, 빕스 같은 건데 거기 비싼데 코엑스 데리고 가서 그런 걸 호강시켜주고 저를 막 많이 먹였어요. 그러니 저한테는 저희 언니가 빛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이제 좀 잘,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아니. 네네. 어쨌든 되게 잘해주신 어떤 이렇게 잘 상호작용을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원 가족 중에서 그래도 가장 밝은 사람을 가장 의지하고 따르고 좋아라 하는 것 같아요. 잘 돌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언니랑 사이좋게 잘 지내시고요. 또 시간 나면 내 가정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사셨어요. 많이 이성적으로 사셨어요. 왜냐면은 자기 감성적 사고를 좀 하시면요, 도형이 막 겹치게 그리는 게 있을 거예요. 도형 혹시 겹치게 그리시나요? 네, 꽤 많으세요. 예, 예. 겹치게 하는 게 또 뭐 좋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성향을 암시해요. 여기는 이렇게 딱 그 균일하게 여기 딱 그 질서 있게 그리셨잖아요. 근데 겹치게 그리신 분들은 그 느낌을 반영했을 거라고요. 내가 누구랑 더 친한데 뭐 이러면서 감정이 이제 더 어필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시어머님이 특이한 건 이제 시어머님이 감정적인 성향, 이게 좀 화끈하시고 이게 좀 얘기도 잘 하시는,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성향인가요? 네, 자기 표현이 네, 아시죠? 네, 네. 그런데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빨간색, 시어머님을 빨간색으로 표현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님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색채가 빨간색이 예쁜 빨강이 있고요. 분노의 빨강이 있어요. 분노의 빨강은 상징하고 있다는 거는 어머니가 너무 좀 어렵다. 좀 우리 가족한테 독한 말을 좀 한다. 할 때는 색채의 명도가 되게 어두워져요. 근데 그 예쁜 빨강은요, 어머님 화끈하게 얘기하시지만 막 잘 싸우시면서도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시면서도 잘 지내는 경우는 예쁜 빨강이 나오거든요. 근데 색채로 봤을 때는 언니가 제일 좋고요. 시어머님은 시아버님보다 에너지가 더 좋아요. 좋게 표현이 되셨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막 괴롭다거나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사고를 막 안 하시고 맞추기 때문에 잘 관계는 하시는 것 같아요. 신우이가 세모로 표현된 것이 또 인상적인데요. 분홍색과 세모의 조합이 되게 특이한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우이가 이렇게 좀 사랑을 많이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동생이니까 이렇게 뭐 예쁜 모습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우이 도형이 완성이 덜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렇고 시어머님도 이렇게 도형이 딱 매듭이 안 지어지고 약간 2mm 정도 띄어져 있어. 근데 친정언니나 친정엄마는 매듭이 딱 정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특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특이사항이지만 내 정서나 감정들이 시댁은 시댁이구나, 조금 어렵구나 하는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많이 판독을 한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웃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더 팔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또 한 번만 더 모셔보면 어떨까요? 좀 재밌는 구성을 또 보여드리고 싶어요. 좀 다른, 나는 좀 그림이 좀 다르다. 두 분 손 든 거 아니에요? 동시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셨는데. 네, 특이하네요. 근데 소연님이잖아요. 소연님도 이성적이에요. 이성적. 근데 제가 그냥 잠깐 다르죠. 보여만 듣고 더 다르죠. 더 다르죠. 감성을 넘어서 감정적이세요. 네. 그게 저도 감정적인 성향이에요. 감정 되게 중요하고요. 내 기분 나쁘게 하면 큰일 나. 그리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에 들면 그냥 막 의리의리 하실 것 같아요. 팍팍 해주고 도와주고. 제가 너무 오바했네요. 옆 사람이 맞아요, 선생님. 저도 제가 이제 저희 친정언니랑 사이가 이렇게 20살 넘어가서 조금 틀어졌었을 때가 있었어요. 왜? 감정적이라서. 언니는 너무 이성적이고 장녀에 이제 고지식함이 있었어요. 언니는 전교 1등 하는데도 대학을 안 갔어요. 저희 집이 생활고가 있었는데 먼저 취업을 하더라고요. 대학 등록금,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니가 이제 공부했던 이유는 장학금을 받으니까 전교 1등이 된 거고 그 장학금으로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이 그거였어요. 저희 집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 현금으로 장학금을 받는데 그거 받으려고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간 거예요. 나중에 갔죠. 나중에 형편이 폈을 때. 그러니까 언니가 항상 어떻게 저를 얘기했냐면 저는 꿈을 찾아서 떠나는 그 성장을 지향하는 그 꿈을 찾아가는 그런 그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언니는 항상 저
미대 입시 그렇게 가난한데도 미대 입시 하려고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 언니가 반대하는 거. 그러지 마. 대학 가지 말고 너 취업해서 조금만 더 안정 잡았을 때 그 다음에 대학 가. 산업체 특별전형으로 가. 저희 언니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감정적으로 어때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언니가 나를 안 좋아하나 나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했던 거예요. 진짜 싫어했어요. 서로. 왜? 너는 우리 엄마의 악이야. 막 이렇게. 왜냐면은 그렇게 대학교 못 가게 했는데 대학 갔지. 결혼 못 하게 했는데 결혼했지.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산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근데 언니는 엄마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느라 나중에 언니가 조금 힘들기도 했죠. 근데 그거를 오해를 맞춰가는 동안에 제가 감정적인 성향이었다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되면서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고가 이제 다른 한쪽 측면이 발달하게 되면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 늘 감정적이었는데 왜? 나한테 맞춰주면 좋지만 이게 아는 뭔가 이유가 있고 아는데도 나한테 반대의 입장을 펼치는 사람한테 감정이 자꾸 생겨.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감정이 생겨. 머리로써 나도 맞아. 그래. 집이 힘드니까 내가 희생해서 나중에 엄마 고생 안 시키고 내가 돈 벌어서 그렇게 활동하면 되는데 머리로는 알아. 근데 반대하는 언니가, 장녀인 언니가 너무 야속해. 감정이 남게 되는 그런 감성적인 걸 뛰어넘어서 감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그런 아이들은요. 감정을 어루만져줘야 되는 거야. 너 속상했지?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우리는 서로를 잘 살펴보고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수연님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는데 유수연님은 되게 특이해요. 이성적인 사고는 세상에 적응하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장녀이세요? 네. 장녀들은 이성적 사고가 그래도 발달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엄마를 동일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아이로서 끝까지 아이일 수 없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유세연님이 태어나고 동생들이 나중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엄마랑 같이 동생을 돌보는 모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로서 조금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애기로서, 그러니까 둘째들이 왜 막내들이 자아 실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막 도전하고요. 얄미워, 그쵸? 막내들 어디 있어요? 막내들은 손 들어 보실래요? 막내 둘째다. 그래도 나 하고 싶은 거 좀 했다. 네. 장녀 손 들어 보실래요? 항상 먼저는 엄마 입장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엄마 입장. 엄마도 모르게 그렇게 양육을 하고 그렇게 양육을 했을 때 내가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인 자아가 강화가 되면서 본연의 나를 본연의 내 모습이 내부에 있는데 빚어지는 거예요. 이성적인 부분도 더 발달하고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힘도 더 길러지고. 그래서 이제 유수연님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작용을 했을 것 같고, 첫 번째 열에 있는 부분은 어떤 가족이에요? 첫 번째가 시어머니, 시어머니, 세 번째가 아가씨, 네 번째가 시내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시댁은 너무너무 폭탄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힘드시죠? 너무 극과 극 아니에요? 시댁은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찡그리고 있거나 아니면 무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색채 대비도 좀 모양도 아프고 콕콕 찌르고 또 감정도 이렇게 좀 다양하지 않고
좀 화 아니면 불만 뭐 이런 게 좀 많이 시댁하면 이렇게 불편할 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먼저가야 아니라 시아버님인가요? 시어머님이 가정의 우두머리신가 보다. 그러니까 시아버님보다 크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자기 도형 살펴보세요. 시댁이 어머님을 그렸는데 좀 크다. 크게 있고 먼저 그렸다. 그러면 주도권은 어머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 계산법 아신다고 또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고급 활동을 하니까 저희 심리 상담사들은 매번 제 그림을 그리고 저도 도형하루 10번 이상 그렸어요. 매번 바뀌어요. 매번. 그런데 저는 알면서도 그림을 그리는데 신기하게 색다른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성적 사고의 제압을 안 받고 내가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막 저를 가두지 않고 그리는데 이수연님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시어머님이 좀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시아버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근데 더 찡그리 이렇게 하시는 분이 시아버님. 그러니까 눌려 있는 거예요. 시어머님한테. 네, 나머지는 그냥 생략할게요. 그리고 여기 누구예요? 남편 너무 좋아하시네요. 남편이 잘해주시네요. 유하시고 요즘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도형은 바뀌어요.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건 말씀도 많이 하실 수 있다는 건데 요즘 들어 표현을 하세요. 옛날에는 안 했을 것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입모양 가지고 표현을 한다 만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순간순간 또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내가 느낀 거니까 이분이 다른 가족, 다른 남편에 비하면 말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관적인 내가 봤을 때는 예전보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 성향이면 입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왜 세모로 하셨어요? 예민해서? 세모가 부정적으로 보면 콕콕 아까 신은 세모잖아요. 이게 조금 예민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세모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어떤 걸까요? 세모. 이렇게 치면 안 굴러가. 안전해요. 그러니까 딱 지지를 딱 받으면요. 균형이 딱 잡아 들어가요. 네모랑 또 달라요. 네모보다 세모가 더 균형 잡힌 구도거든요. 힘이 더 커요. 세모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뭐 예민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 유소연님은 안전성, 신중함, 안전함 그게 굉장히 크게 발달하신 거예요. 예민한 이유는 그걸 지켜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향일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아유 참 여기는 아들이죠? 예. 너무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느껴지시나요? 여기 가까이 있는 분들 너무 예쁘게 그렸고요. 곰돌이야 곰돌이. 이렇게 상징도 이렇게 있고요. 또 볼 터치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한다는 뜻 같은데 예준이가 더 커요. 나보다. 그래서 존재감이 아들을 막 케어할 때 내가 조금 힘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도상을 보면 내 가족이 있으면 만약에 내가 있으면 내 아이가 위에 그려졌다. 있으세요? 구도? 그러면은 아이를 모시는 거예요. 모시면 어떤 일이, 그러니까 뭐 너무 이쁘니까 이럴 수 있는데 부작용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한 엄마들이 더 무서워요. 여기 잘해주다가 착한 엄마들이 더 무서워. 애 모시다가 이제 끝까지 올라갔어. 그 다음에 이 손 잃어요. 한 번씩 분노 발작 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면 우리가 힘들다. 그래서 가장 균형적인 구도는요. 일단 저는 저희 아이가 밑에 있던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를 보면 저한테 존댓말을 해요. 존댓말하고 옛날에는 저도 위로 모셨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직장생활 이 일을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적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했고 그럴 때는 너무 아이한테 미안해서 아이를 떠받들었던 그 시즌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잖아요. 지난번 때 이렇게 봤는데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짜증을 내고 발을 부른다. 그럴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인데 짜증이 나서 발을 한번 딱 불렀어. 김은찬 뭐야? 일어나봐. 엄마한테 지금 짜증내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가 막 저한테 막 독서를 하면서 자기 스트레스 다 풀려고 할 때 엄마가 내 쓰레기통이야? 정색하면서 얘기를 해요. 딱 일어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왜냐면 감정의 쓰레기를 우리가 분리수거할 수 있는 엄마들이란 존재는 아이를 케어하는 존재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도형을 그렸으면 저희 아이를 밑으로 그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시댁이 밑으로 들어갔으면요 떠받드는 거예요. 구도상. 근데 친정이 밑으로 들어가죠. 아마 친정 식구보다 더 건강하고 아마 더 잘 살 거예요. 그러면은 친정에 있는 가족이 밑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가 더 잘 살면 위로 그려요. 위로. 근데 나보다 만약 뭔가 심리적으로 힘들다 그럼 밑으로 그려요. 그럼 아이도 동등하다. 그러면 친구같이 지내는 거고 크기도 크면 이 아이가 뭔가 뭘 요구했을 때 엄마 나 태권도 학원 안 갈래. 그래 알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엄마 나 머리 아파. 나 쉴래. 그러면 그래 쉬어. 근데 이제 구도가 밑에 이제 슬라에 있는 경우는 태권도 학원 안 갈래. 왜 안 가? 물어보는 거야. 엄마는 갔으면 하는 거지. 합당하면 합격. 합당하지 않으면 그래도 어떤 이유를 들어서 아이를 막 설득하는 거야.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막 억압한다가 아니라 설득하면 그 아이가 그래 이번 한 번은 가는데 돌아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돌아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힘든 걸 이겨내고 극복하면 너한테 좋은 일이 있어.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아이가 나중에는 역전해서 엄마 나 가길 잘했어.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아이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동등하면 다스릴 수 없고 아이가 더 크면 아이가 나를 다스려요. 더 심하면 위에 있으면 잘해주다가 내가 이제 말려 들어가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제가 이렇게 큰 판독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심지어 여기 밑에는 어머니 아버님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친정 엄마. 남동생? 아빠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표정이 없잖아요.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 말씀도 안 하시죠? 많으세요? 한 가지. 되게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하시길 잘한 것 같아요. 끝까지 빨리 결혼해서 내 가정을 이루면서 나를 좀 안전하게 돌보면 친정에 있는 모든 힘든 것들, 모든 어떤 어려움들을 그래도 내가 잘 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저도 제가 힘든 과정에서 컸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혼이 나의 탈출구다.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또 결혼해보니까 더 힘들다. 근데 어딜 가든 나의 어떤 내면적 성장은요 항상 나를 고통스럽게 안내를 해요. 근데 그 고통을 내가 반응을 도망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면 내 가정이 행복해져요. 도망가서 더 힘들다, 뭐 결혼하면 난 덮일 줄 알았는데 더 힘들다. 힘들죠. 그래서 이겨내면 이제 안 힘들어요.
예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표현을 잘 해주셔서 판독을 했고, 남동생이 아마 남동생 결혼했어요. 남동생 결혼할 때 아마 어머님 되게 힘들 거예요. 적으로 의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연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알고 이렇게 가족을 지켜보면 대응이 되잖아요. 그리고 박수를 그리고 엽서 부탁드릴게요.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할 때요, 가족 구성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어머님이 며느리 관계에서 부부 갈등이 좀 있고 며느리한테 되게 힘든 분이 계시거든요. 상담을 해보면. 그런데 그거는 아들을 남편 삼아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며느리한테 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아무튼 좀 사이가 안 좋으면, 살아 계시는데도 사이가 안 좋으면 장남이랑 어머니랑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되게 힘들어요. 며느리 정말 힘들어요. 남편들은요, 원 가정을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서 내 자식, 내 아내를 순위로 생각해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그걸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내 가정을 먼저 돌보기보다는 시댁을, 그러니까 먼저 이제 자기 부모님을 먼저 챙기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내로서 엄청 상처받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남편을, 그러니까 어머님 효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편 만들고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성을 연합한 다음에 친정이나 시댁, 힘든 친정, 힘든 시댁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서야 그 다음에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팁으로 말씀드렸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네. 이제부터 중요한 강의를 짧게 30분 동안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는 중요한 강의 전에 한번 이렇게 그룹으로 토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판독은 안 했지만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또 중간중간에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서 나의 어떤 심리나 나의 깨달은 것들, 강의 들으면서 판독의 기준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난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히 토론하겠습니다. 어때요? 공감이 돼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감정 관리예요. 감정 관리.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당하다. 그래, 시어머님이니까, 친정이니까 내가 양보하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 살았을 수 있지만 억압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억압된 감정을 잘 표현해야, 싫으면, 어머님 싫으면 싫은 거야 표현을 해야지. 싫은데 억압해가지고 그래도 내 어머니니까 잘해줘야지 이렇게 아니야. 힘들어. 자, 이제 토론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데 끝났어요? 이 그룹 나누니까 어때요? 여기 그룹은 너무 좋았다고 막 하시던데 공감이 혹시 되세요? 네. 내가 만약에 이런 가정에서 나 못 살겠다, 나 이혼하고 싶다, 나 진짜 힘들다, 그거는요, 누구나 상대를 잘못 만나면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혼하고 싶다는 나의 생각이 반영된 거거든요.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자아가 그만큼 큰 거예요. 제가 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원래 상담 시간에 절대 안 늦어요. 근데 왜 좀 그날만 계속 그렇게 외근하고 뭐 강의하고 이렇게 오면은 차가 항상 막히는 시간이더라고요. 늦어. 그러면 이제 우리 내담자분을 살펴야지. 근데 어제는 이렇게 많이 힘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원래 제가 죄송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교육을 안내할 부분이 있었어요. 자신을 마주하셨나요?
예, 잘 앉으시고요. 예, 상담사가 늦은 부분을 용납을 못 하시겠나요? 여기까지는 얘기는 안 했어. 그런데 이제 뽁닥이는 거야. 뽁닥이는 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야. 그런 것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컨디션이 좋으면요. 누군가를 기다려요. 근데 화가 안 나고요. 눈이 딱 열려서 그 공간에 또 다른 면을 보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다가 교제하게 되고 다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바로 전환을 해요. 항상 뭐 제가 이렇게 약속을 하다가 누가 펑크 내고 뭐 어려움이 있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덜한 거예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 화가 안 나게 돼요. 저를 다스리게 되면. 근데 일방적인 자아의 생각이 있는 경우는 나는 이래야 된다.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경우는 괴로움이 와요. 용납을 못해요. 시어머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내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게 돼요. 누가 힘들어요? 내 자신이 힘들고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제가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긴 했어요. 죄송하다고. 그런데 이것을 역이용해서 교육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자신감이 없었다면 어제 상담하는데 엄청 눌렸을 거예요. 왜? 내담자분이 화가 났잖아요. 저 때문에. 근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내가 일부러 늦은 것도 아닌데 뭐 차가 이렇게 10분 거리인데 40분을 막혔어요. 저 롯데마트 길 이제 되기 싫어해요. 이제 거기 우회해서 가야 돼. 다른 길로. 거기 항상 너무 막히더라고. 1차선 써야 돼. 다른 차선 쓰면 무조건 막혀서 10분 더 걸리니까. 아무튼 그런 것도 파악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평안하고 항상 차 안에서 그런 상황이 됐으면 덜덜 떠는 게 아니라 그래,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어떤 길이 열릴 거야. 마음을 항상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제가 사과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눌리지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평안하게 그분한테 거울이 되어 줬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그런 상담을 저 어렸을 땐 그렇게 못했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내담자분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나이가 더 어렸고 고난 당한 것도 이겨낸 것도 별로 없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오셨을 때는 그냥 다 저한테 다 털어놓으셨어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감정의 쓰레기들이 다 배출하는 것처럼 편하니까 내가 들어주니까 항상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지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힘이 강건해지고 역경을 이겨내고 죽음을 이겨내고 해석하게 되고 힘든 일들을 다 극복하면서 뭔지 모를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데 설득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내 존재로 상대가 변화가 되는 저한테 막 감정의 쓰레기들을 막 털어놓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원래 그러다가 왜 그렇게 살아요? 하는 질문이 나온다든지 저도 모르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화내지 않고 때리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그러면 그 상대가 붕 찌는 거예요. 생각하게끔 하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지금으로 그냥 말씀을 드려요. 왜 나는 살기가 힘들어요? 그건 나를 만난 거예요. 저희 엄마는요. 저희 엄마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희 엄마는 저희 아빠가 외도하시고 돈도 많이 안 벌어다 주셨어요. 사업하는 것마다 엄마가 만든 그 모든 물질, 번 모든 거를 아빠한테 이렇게 빼앗기듯이 사셨어요. 평생. 근데 저희 엄마는 이혼할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딸인데 제가 고3 때 엄마 이혼해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못 참겠는 거예요. 내가 엄마도 자유롭게 사세요. 근데 저희 언니는요 절대 이혼이란 말을 안 나와요.
왜? 가정을 지키는 엄마의 슬하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의 심리가 언니한테 투영이 되었고 언니는 그런 성격을 형성한 거예요. 엄마와 함께. 저희 엄마는 아빠가 저희 집이 제가 이런 얘기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저희 집이 몇 년, 잘 기억이 안 나요. 3년에서 4년인가 5년인가 잘 기억이 안 나. 어린 시절 너무 힘들어서 기억이 안 나요. 그 시절에 아빠가 외도해서 가정을 떠나셨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아빠가 이혼 서류를 들고 막 쫓아다니시는데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 그런 사고방식이 있으셨던 거예요.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저를 키웠어요. 저희 언니를 키웠어요. 딸 둘을 혼자서 파출부 막 이런 거 너무 힘든 일 하셨어요. 그때 당시 프라이스 클럽이라고 있었는데 프라이스 클럽 아세요? 옛날에 못 들어봤죠. 지금의 대형마트 그 뭐지? 그 코스트코. 옛날에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그 피자 그거 사오셨어요. 그 힘든 어려운 형편인데 그 코스트코에 피자 팔잖아요. 그거였더라고 보니까. 프라이스 클럽. 거기서 청소부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품격이 점점 밑바닥 일을 하다가 더 올라가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베이비시터가 되셨어요. 밑바닥 일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지금은 또 노후를 위한 뭐 준비를 하시고 지금은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참 되돌아보면 아빠가 참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존경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를. 엄마는 그런 삶을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데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저는 와닿아요. 왜냐면 60평생을 엄마는 자기를 위한 삶을 못 살았는데 60부터는 해외여행을 막 다니기 시작해. 지금 유럽도 몇 번이나 힘든데요. 개를 들어가지고 10년 동안 계속 개를 부어서 50 후반부터 이렇게 막 중반부터 막 개를 들어서 이제 중국도 갔다 오시고 유럽도 갔다 오시고 막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싶은 걸 하시면서 지내는 모습 보고 저희 엄마가 또 아빠 돌아가신 지 7년 만에 연애도 하시고 좋은 품격 있는 분도 교제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 엄마 나는 평생 싱글로 살 거다. 그리고 거절을 하셨어요. 그런 것도 보면서 엄마가 이런 삶이 60 이후에 열려질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뭐 엄마가 연애하는 걸 보고 내가 상담도 해주고 결혼에 대해서 막 고민하시면 결혼 그래도 좋지 않을까? 뭐 얘기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헤어지긴 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희 엄마도 나쁜 가정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래 내가 혜진이 저희 언니 이름이 혜진인데 혜진이가 연애하다가 그렇게 울길래 내가 야단을 많이 쳤거든. 맨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걔 마음 이제 알겠어. 나 헤어질 때 너무 힘들었거든. 막 이러면서 이게 행복 아닐까 싶어요. 어려움을 딛고 이겨내 엄마를 지켜보는 그 삶이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옛날에 엄마가 돈 하셨어요. 지금 안 그래요. 있는 대로 그냥 살지 뭐. 1년만 지나면 국민연금 나와. 그런 거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잘 지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보고 있느냐는 거죠.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나를 만나고 있나. 시어머니 싫어요? 그럼 싫은 나예요. 나지 나. 싫은 게 나의 모습이라고.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원래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모습일 때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만약에 상처되는 말을 했으면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는 있는데 상황을 깊이 들여다 보면 어머님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걸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해가 짧으니까 자기중심적인 성향에서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빠 싫어했어요, 제가. 근데 돌아가셨지만 저는 저희 아빠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엄마의 잔소리 때문이었구나.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 비언어 공격, 남편 무시하는 말, 그리고 무시하는 억양. 그거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남편을 분노하게 해요. 그런 게 있었다는 걸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걸 제가 다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가셨지만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이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내가 혜진이 아빠 아니었으면, 너네 아빠 아니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도 하시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내가 권사가 됐으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저는 행복한 삶,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떤 고통은 공감은 해요. 저도 고통스러웠고 그렇지만 그거를 이겨내가 나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초대되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그 모습, 그 상대 그렇게 미워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라고. 상대가 미우고 상대가 잘못했지만 그렇게 분노하는 모습은 나라고. 나의 모습이라고. 그걸 해결하셔야 된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 감정도. 더럽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빨리 버려야지. 왜 담고 살아요? 빨리 버리세요. 버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강의를 이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엄마, 아빠. 나도 지금 그런 존재예요. 저희 언니와 저를 보면 저희 엄마 아빠가 저의 마음을 빚었어요. 대상이 되어주는 존재예요. 저희 엄마는 사랑이 참 많으세요. 저희 아빠도. 근데 아빠는 다혈질이라서 화가 나면 무조건 이렇게 엎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가 많았어요. 그리고 싸우는 거 엄청 싫어해요. 싸우는 게 싫어요. 하도 큰 소리가 나는 게 너무 괴로웠어서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진행하면서 얼굴만 보아도 아는 게 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도 얼굴이요, 인상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부부 사이가, 그 부모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얼굴이 활짝 펴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기 시작해요. 왜 저렇게 얼굴이 좋을까? 행복한 일도 없는데 그냥 항상 웃음꽃이 이렇게 잔잔한 미소가 있는 사람은 부모가요, 큰 풍파 없이 아이들을 온전히 양육한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자 상담을 공부하게 됐고, 제가 치유가 되고 이런 어떤 교육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은 너무 힘들었지만 힘든 사람들을 너무 공감하게 되는 과정 중에 제가 이제 교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강하게 이제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교육으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엄마 아빠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경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맘스쿨이나 아니면 교회나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그 엄마 아빠와 같은 어떤 존재 같은 멘토한테 계속 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교제하고. 그럼 달라져요. 100% 달라져요. 본인이 변화하려고 하면. 목소리만 들어도 힐링되네요. 네. 근데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가 실패한 대상을 보조적 대상으로 찾게 돼요. 이게 문제예요. 실패한 대상.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들의 남편을 한번 보자고요. 아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한테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요, 남자를 선택할 때
아빠는 너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근데 꼭 아빠 닮은 사람 만나는 거 아세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그 품절이 됐지만 유부녀잖아요. 근데 이제 연애를 우리가 많이 했을 과거가 있잖아요. 지금 남편은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결혼의 대상자는요, 좋아하는 사람을 결혼하는 게 아니라 막 너무 좋아서 못 살겠다 이런 경우 결혼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난 저 사람 별론데 이상하게 편하네 이렇게 해서 결혼했을 확률이 크거든요. 어떠세요? 근데 연애했을 때 경험을 살펴보세요. 미치도록 그가 보고 싶어, 좋아.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네. 은근히 적 있어요? 아니 그렇게 이렇게 나쁜 남자를 그렇게 우리가 끌려하는 거 왜 그럴까요? 나쁜 네? 익숙해서 영원이에요. 우리 파장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끌리는 사람, 막 미치도록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불같은 연애하면서 불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건강함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는, 안정적인 삶에 대한, 치유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해주는,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좀 웃을 것 같아, 그러니까 편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을 좀 선택하게 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근데 건강하게 살고 싶은 그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끌림에 의해서 결혼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보조적 대상을 찾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예요. 왜? 내 어린 시절 상처의 그 쓴뿌리, 아빠가 그렇게 막 공격을 하시고 막 나쁘게 예민하게 이렇게 하셨던 모습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익숙한 그 모습이 이상하게 끌려. 그러면서 막 좋아. 화내는데 막 되게 어려워하면서 매력적이야.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딸이 그런 놈들을 만난다. 연애는 내비둬야 돼요. 상처투성이로 애들이 이렇게 성장하다가 나중에 헤어지게 될 텐데, 그런 애들은 반드시 헤어지잖아요. 그럴 때 안아주시면 돼요. 그런 어떤 쓴뿌리, 어떤 쓴뿌리라는 게 어린 시절의 그 상처가 사람을 만나는데 자꾸 끌어들여. 대상을 이렇게 끌어들여. 내가 그 파장이라서, 어린 시절 힘들었던 파장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의 남편은 안 그런 줄 아직 만약에 힘들다고 하면요, 내 보조적 대상이 작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를 개선을 하면 그 상대가 바뀌어요. 상대가 바뀌어야 내가 바뀐다는 원리가 아니고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내가 나를 치유하기 시작하면 나로부터 상대의 파장이, 상대의 인격이 빚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역전이라 한다는 건데, 누군가 밝은 사람 옆에 있으면 밝은 게 옮죠. 근데 누가 불평불만하면 옆에 있으면 짜증나요. 생명력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밝아지고 밝은 사람이 더 기가 더 세다. 그럼 여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압도되는. 지난번 맘스쿨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 10월 한 첫째 주인가? 그때 어머님들 여기 계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분위기가 너무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오전에 강의를 못 듣고 다른 일이 급해서 다른 곳에 있다가 여기 나눔하고 나서 이렇게 분위기를 봤는데 너무 다운돼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고 여러분들 왜 그러시냐고. 그때 계신 분 계세요? 네, 그때 이상했죠? 너무 다운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저도 즉흥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니까 역전이 돼서 다시 밝아졌어요. 느끼셨어요? 네, 밝아졌어.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기센 사람이 그거를 장악하고 이렇게 빚어진 거잖아요. 빚어준 거잖아요. 분위기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우울하고 이렇게 있다가 맘속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면 여기가 기분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밝은 공간에
물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세지면 세진다는 게 이겨먹는 게 아니라 져주는 사람이 세지는 거예요. 세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데 저 사람 이해가 돼. 내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내가 담아버려. 그 사람 이해하고 담아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역전된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성장 과정 속에 우리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무조건 밝은 사람 찾으세요. 그리고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 첫 만남의 기억. 저는 저희 시어머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화끈하신 성향이고 좋다 싫다가 분명해요. 근데 저는 그 당시 그렇지 않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항상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은 불만도 얘기하시는 거. 그래서 색깔도 빨간색이에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때 결혼 안 했을 텐데 저희 남편이 했던 얘기가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죠. 근데 그게 제가 어머님 너무 무서워하니까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그러니까 연애할 때 얘기를 옆에 해줬는데 그 말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막 무서워지는 그 현장에 오해가 되는 어떤 상황에 목소리 톤이 막 높아질 때 제가 우리 남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죠.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죠. 그래서 남편이 더 밝고 건강했기 때문에 실현시켜준 거거든요.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왜 나 공감 못 해주고 어머니 편 들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저를 마음으로 저를 이해하면서 그래도 우리 어머님 좋은 분이죠 라는 그 말이 진짜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요 엄청 힘들게 길었어요. 저희 남편 생활고가 있었고 저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만난 거야. 같이 힘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 공감도 많이 되기도 했는데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저도 이제 13년째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금 어머님 우리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어제도 찾아오셨죠? 그리고 맨날 찾아오시고 저희 집에 많이 오세요. 불시에. 근데 신혼 때는 지금 싫어라요. 근데 제가 저도 싫었어요. 결혼 때 제가 주도권 어머님한테 이렇게 드리는 바람에 도어락 키 그 자석 그거 있죠? 그 키 열쇠를 어머니께 드렸는데 강탈당한 것처럼 드린 거야. 그리고 나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막 문이 열리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공포였어요. 신혼 때. 그것도 신혼 때. 그런데 그때는 어려워하면서 많이 이제 놀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어머님이 어제도 갑자기 전화해서 회의 중에 내가 찹쌀을 샀는데 찹쌀을 옮겨야 된다고 빨리 나오라고. 그럼 회의하다 말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막 집이 가까워요.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가서 또 찹쌀 받아가지고 어머님이랑 그 쇼핑 그 카트 끌고 다니시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동행이 지금 진심으로요. 제가 행복해요. 저 우리 어머니 엄청 사랑해요.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저희 엄마도 좋고 저희 어머님도 너무 좋아요. 근데 많이 싸웠어요. 제가 싸우면 안 될 입장이잖아요. 무조건 어머니한테 순종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막 이렇게 크고 작은 어떤 그 싸움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아팠을 때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어머님의 진심 같은 거를 이제 만났고 우리 어머니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 되게 약한 분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에피소드가 오해가 풀렸을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 남편이 3년 동안 출장을 거의 달고 살았어요. 1년에 같이 있는 시간이 절반도 안 돼요. 아이를 혼자 이렇게 키우는 시간이 많았는데 어머님은 오라고 전화해서 이렇게 밥 같이 먹자고. 그럼 저는 막 끌려가듯이 가기 싫은 거야. 집에서 밥 혼자 먹는 게 더 좋은 거야. 근데 아예 없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샐러드를 주셨어요. 근데 어머님은 샐러드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사라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라다를 주시면서 먹으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근데 쉬었어요. 어머니 이거 쉬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마침 저희 아이가 돌쟁이였는데 시윤이 같은 나이였는데 애가 엥 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를 돌보러 갔죠. 뒤돌아서 갔는데 아이도 기저귀 갈고 있는데 뒤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딱 봤죠. 어머님이 사라다를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황당해. 이게 아니라 눈물이 칵 쏟아지더라고요. 아,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같은 건 버리잖아요. 저희 엄마도 버려요. 그런 성향이세요. 근데 저희 친정 엄마와 시댁 냉장고가 달라요. 저희 친정 엄마는 냉장고가 깨끗해요. 빨리빨리 버리시는 성격이세요. 근데 우리 어머님 냉장고에 쏟아져요. 냉동실 열면 안 돼요. 우리 동서가 들어왔는데 그거 냉장고 조립을 못해요. 근데 저는 반찬 조립 퍼즐 조각 저는 그거를 이렇게 떨어지며 받아요. 이렇게 어머님 성향 느껴지시죠? 다 쌓아두고 다 아끼고 절약하고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상한 샐러드 그 사라다 그 사건으로 제가 어머님한테 처음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그런 과정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병에 걸렸을 때, 자궁 수술했을 때, 그때도 어머님이 그때 옥침대를 사셨는데 뭐라고 하지? 건강침대 되게 비싼 거 있죠? 그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머님이 죄책감을 갖고 계신 거예요. 며느리는 병이 들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막 죽을 병은 아닌데 병이 들었는데 자기만 이런 걸 써서 어머님이 죄책감이 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진정으로, 그러니까 며느리 눈치 보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저기서 나오는 그런 간이 건강 보조 기구를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침대에 사면 딸려오는 거. 그거를 주시면서 그 죄책감을 덜으셨어요. 그걸 느꼈을, 그러니까 너무 이슈들, 에피소드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어머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저도 처음에 어머님 싫었어요. 무섭고. 그런데 우리 남편이 했던 말, 우리 어머니 그래도 되게 좋은 분이죠. 그게 막 들리기 시작하고 그 후로 10년 이상이 흘렀을 때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할 얘기 정말 많은데 지금 끝날 시간이 그래서 빠르게 진도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결혼하게 되기까지 갈등 많았고 또 자녀를 낳고 이해하기까지 너무 많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건들, 에피소드들이 많을 거예요. 가족을 생각했을 때 긍정이냐 부정이냐, 사실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부정적인 어떤 환경, 내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다면 그거는 나를 성장시켜주는 고통의 환경이 되는데 고통을 잘 연마해보고 받아들이고 소화를 시켜보면 가장 진기한 보물이 거기 숨어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리수거 있죠? 버리고 싶은 마음,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진다. 그걸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남편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시어머님을 미워하거나 친정엄마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버리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 되었는지, 또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살펴보세요. 이거는 정말 어머님을 힘들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시댁이나 아니면 친정이 이럴 수도 있어요. 친정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심장이 뛴다. 친정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심장이 뛴다. 무슨 사건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이게 내가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일단 언제부터 이랬는지를 간파해야 돼요.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사람은
또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고통을 생각했다고 하면은 내 마음에 쓰레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자신과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상대를 미워하는 건요, 나 자신을 미워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도 예전에 누군가를 많이 미워했었어요. 그런데 저를 되돌아봤을 때 내가 만약에 실수하거나 내 자신이 좀 초라한 어떤 상황이 되면 나를 용납을 못하겠었고 괴로웠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내 좋은 모습만 인정해주고 나한테 뭔가 결핍이 되거나 나쁜 모습은 내가 그거를 막 싫어라. 그러니까 나와 화목하지 못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상대를 미워하는 어떤 감정을 버리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것은 나 자신과 화목하지 못한 이유고, 화목하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부모님의 상한 마음이 전이 됐어요. 부모님한테 온전히 치유받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시윤이가 막 이렇게 막 아프고 울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돌보잖아요. 돌보아짐이 된 아이들은요, 상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릴 때 이렇게 울었는데 엄마가 상처가 뭔가 있고 힘든 어떤 일이 있어서 우는 아이를 방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어린 시절부터 누적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힘드냐면 어린 시절에 엄마가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했지. 저는 저희 엄마가 이혼을 선택을 안 한 대신에 목숨을 끊는 거를 선택을 하셨었어요. 생활고가 있었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그만 살고 싶어하는 걸 3번이나 저지르셨어요. 그래서 응급실 가고 그랬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게 엄마가 치유가 됐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어렸을 때 힘든 것 때문에 마음 전문가가 됐고, 상한 마음은요, 아무리 자살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도, 죽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도 상한 마음을 치유받으면 정말 흰 눈보다 더 깨끗해져요. 저는 지금 건강해졌어요. 상한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상하는 어떤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그대로 하루를 못 견뎌요. 빨리 얘기해요. 풀고, 그리고 용서하고, 내가 용서해버리고, 상대가 용서를 안 받아. 그럼 내가 용서해버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나를 미워한다, 나를 욕한다, 그러면 그래, 나는 성인이 아니니까 뭐 욕할 수도 있지 하면서 내가 풀어버려요. 나도 그랬지. 지금은 누군가를 그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했다고 하면 제가 불편해요. 내가 누구 미워하면 내가 못 살아. 너무 힘들어. 근데 옛날에는 미워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건강하지 않고 얼마나 심리적으로 이렇게 힘이 없었겠어요, 제가. 지금은 누군가를 케어하는 일을 해도 조금만 명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좀 정화를 하면, 산책하면 금방 털려요. 제 원형으로 돌아가요. 콧물도 나고. 네. 오늘은 이상하게 콧물이 많이 나네요. 잠깐만요. 감동이 좀 있네요. 저도 이렇게 강의하다 원래 요즘은 안 우는데 여러분들의 이렇게 마음이랑 교감이 되면서 제가 눈물이 나오네요.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강의해드릴게요. 상처 받는 것도 습관이에요. 지금은 제 습관이 바뀌었어요. 전 누가 저를 공격해도 옛날 방식으로 미워하는 그 습관을 버렸어요. 그리고 습관을 새로 쌓았어요. 제가 제 스승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멘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인생에 바뀌었던 그 시점이 24살, 5살 그때부터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23살에 우울증 와서 24살에
극복하기 위해서 미술치료 공부를 했고요.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 멘토는 10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과 습관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수련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첫 생각을 뭐 하는지 아세요? 눈 뜨자마자 예, 지금 저를 아니까 감사한다고 하는데 현수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안 하죠. 그런데 비밀이 하나 있어요. 아무 생각 안 하는 것 같을 거예요. 내가 생각을 놓친 거예요. 눈 뜨자마자 생각이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저를. 그런데 많은 스승들을 만나고 저를 마음 케어하는 그런 노하우,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 뭐 이런 데서 배울 수 없는 노하우를 배워가면서 느낀 것이 나 근심하고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눈 뜨기 전에 오늘은 싫다, 오늘 힘들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내가 힘들구나. 그런데 이제 상처받는 거나 이게 내가 다운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나는 아침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걸 뒤집지 못하고요. 내가 근심 걱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온다. 그러면은 어머니 때문에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계속 내 습관, 내 무의식이 계속 힘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 만나면 그 대상화가 돼서 그 상대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좀 언짢게 우악 하고 나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감사하는 그 생활 습관을 가진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언짢게 해도 에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용서해버려 그냥. 이게 마음의 강자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아이들과 어머님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 그런 정부에서 안내하는 그런 상담들 그런 것들을 강의하고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제가 감사할 수 없으면 전 그런 일 해서 너무 괴롭게 살았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야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 안에 빛이 있어요. 그걸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교육으로. 습관이 눈 뜨자마자 감사해요. 그리고 현재 저의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혜민아, 현재 완료형으로 너가 기도한 것을 구해라.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 맘스쿨 오시는 분들이 어제만 해도 홍보를 못해가지고 5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몇 명 감사합니다 하고 믿어버려요.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교육을 할 때 우리 어머님들 가정경제 생활비가 막 뭔가 부족해. 그런데 생활비 꽁돈 50만원 감사합니다. 꽁돈 그 남편이 주는 거 말고 그냥 꽁돈 50만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돈 들어오는 상상을 하면서 그걸 현재 완료형으로 믿고 구해요. 그럼 받아요. 그 한 달 안에 받아요.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는 제가 우리 선생님들 훈련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라클 모닝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해요. 그거 하고 선생님들 엄청 밝아지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와 같은 습관을 공유하고자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패턴으로 사시는 사람이 한두 명 많아지게 되면서 여기가 더 사업이 번창하고 더 좋아지는 거죠. 우리 가정도 더 평안해지고. 저희 남편은 아슬아슬한데요. 희망퇴직 프로그래머고 40 중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제 회사가 아슬아슬해요. 이제 거기에서 경력직 그만두면요. 그 급여, 그 연봉 못 받아요. 남편이 굉장히 위기의 순간에도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만약에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 들어가면 그래 퇴직금 받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또 가정이 세워질 어떤 회사가 또 돌아올 거야. 뭔가 있을 거야 하고 남편한테 기운을 팍팍 줬어. 남편이 되게 불안했는데요.
제가 불안함이 없으니까 남편이 오히려 역전되더라고요. 만약에 회사 저희 엄마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일부러 저희 엄마는 얘기하면 김수박 어떻게 해 이러면서 내 용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약한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해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남편한테 그게 내조죠. 내조. 기 살려주고 저는 밥은 안 차려줘요. 아침밥 안 차려주는데 내조 확실하게 하는 게 마음 관리. 그러니까 남편은 바가지 안 긁어요. 옛날에 좀 긁고서 후회했어요. 미안해서 내가 이겨먹어서 후회했어. 그래서 내조를 확실하게 하는데 아침밥은 안 챙겨주고 주말만 잘 챙겨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 적으시네요? 그리고 그 희망적인 말, 소망의 말을 그렇게 팍팍 해주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그리고 남편이 희망퇴직 그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죽음이 왔어요. 정말 죽음의 삶이에요. 아니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10월을 한 달 이렇게 교육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는데 그 퇴직자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 막 있는데 막 부대껴가지고 막 얼굴이 그냥 수척해졌는데 나가는 사람이나 남는 사람이나 똑같이 힘든 거야 여보. 그런데 마음을 지키면 이겨낼 수 있어. 그 사람들 이렇게 희망퇴직은 급여를 뭐 2달 분이나 5달 분 퇴직금이랑 플러스로 그렇게 많이 받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사람들 순간에 그런 돈은 없지만 힘들어. 그러니까 그 명단에 일단 안 들어가서 일단 우리 감사하자.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 다음 11월 달에 그 사람들 다 정리가 됐어요. 일복이 터졌어요. 너무 일이 많아서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지내요. 그럼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 한번 해보자. 회사 망할 때까지 우리 끝까지 견뎌내자고. 끝까지 50 넘어서까지 다니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굉장히 안전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벌어주는 게 안전하죠. 여자가 버는 것보다. 그런 생활을 이제 저는 하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세요. 저는 제 상태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뱃속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게 늘 제 컨디션을 되도록 인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담하고 나면 그러니까 힘든 상담,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를 다스릴 상담하고 나면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기쁨이 끌어왔던 제가 잠깐 사라져버려요. 그 상대와 같아져버려요. 그러니까 내 기쁨을, 웃음을 잃어버렸네? 인지하게 되니까 감사하고 기쁠 일이 없는데 그냥 나를 회복하고자 계속 빛을 보는 거야. 하늘 많이 보고요. 저는 자연을 좋아하고 아이들, 시윤이 뭐 애기들 막 있는데 걔네들 얼굴만 보면 기쁨이 이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을 바라보면 다시 회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힘들다면 햇빛 많이 쬐세요. 15분 이상. 비타민 D가 생기기 전까지 많이 쬐시고 너무 막 나쁜 생각이 많이 들면 바람을 만나보세요. 두 팔 걸리고 이렇게. 저 항상 이렇게 있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출근할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러고 눈 감고 이러고 와요. 오르막길, 제 집이 동안아트빌 광진교에 있는데 그쪽인데 오르막길이 있어요. 거긴 사람이 안 다녀서 이러고 와요. 이렇게 그러다가 누구 만나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나쁜 생각과 나쁜 어떤 에너지가 이 바람에 씻겨간다라는 생각으로 전 걸어다녀요.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제 노하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고통과 상처 속에 힘들었던 그 삶을 건강한 삶으로 이렇게 세웠던 그 노하우고, 상담을 하면 저도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시 정화해서 다시 저 상태를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시간이 지났네요. 네. 그리고 자신을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도, 내가 말이야 내 자존심에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자기를 높여가신 분도 문제고요. 자기를 너무 비하하고 나는 이런 것도 못해, 나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자기 개념, 인식에서 왜곡된 거거든요.
나의 모습 그대로를 보셔야 돼. 내가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아, 내가 어린 시절 힘들었구나. 혹은 아, 내가 지금 좋은 사람을 못 만나고 있구나. 그럼 자기 인식을 정확하게 하면 그럼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만나면 되잖아. 근데 자기 인식을 아니야. 나는 약해졌는데 그거를 감추고 억압하고 굉장히 나를 있어 보이는 척하면서 살면 위로 못 받잖아요. 좋은 사람 속에서 공급을 못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자기 자신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병 같은 부분도요. 제가 웬만한 병은요, 담 걸리거나 이제 저도 이제 자궁에 종양이 있는데 재발을 했어요. 근데 그거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피곤해서 생긴 거예요. 온도, 체온을 1도만 높여줘도 모든 병은 떠나가요. 그리고 대체약을 제가 공부하고 있고 뼈 교정하는 거 이런 거 지금 그 길이 열려서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한 내년쯤은 심리상담과 교정센터를 같이 제가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누군가가 그런 대표들이 나와서 협력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어머님들 디스크 있거나 뭐 자궁이 안 좋거나 뭔가 이러면 병원에서 들은 뭐 호르몬제나 주사 같은 거 맞지 마시고 생활 습관 바꾸고 또 뼈 맞추고 또 이런 체온을 올려서 정말 천연적으로 대체약적으로 그렇게 해서 몸을 개선하면 누구나 다 치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지금 40 넘어가면 이제 부인병은 누구도 예외할 거 없이 찾아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몸이 그 정도 되면 고장 나기도 해요. 치유하고 가자고요.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한 사고, 건강한 어떤 스트레스를 좀 케어하는 그런 마음의 힘으로부터 몸이 건강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을 컨트롤하면 병도 이길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종양이 높고 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겁도 많이 줬어요. 저보고 이렇게 다시 재발하고 이러니까 호르몬제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호르몬제 먹으면 다른 데 이상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리한 거니까 나를 쉬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진통제 그런 거 달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타이레놀 막 이런 거 많이. 머리 아프면 명상하고 이렇게 좀 누워있으면 깨끗이 나아요. 자연 숲에서 10분만 있으면 머리 아픈 거 떠나요. 그런데 약을 먹어서 습관, 뭐 환경은 안 바꾸고 증상만 없애려고 하는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교육받고 여기에서 어머님들 계속 케어받으시면 몸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제가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아이도 문제가 생겼다. 그때만이에요. 그때만. 아이의 생활 습관을 고쳐줘야 되는데 문제 생겼다. 그러면 어떤 거 조치해서 그것만 케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재발해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얘 깊이 보면 얘가 마음이 외로워서 그런 거. 혹은 또 다른 게 결핍이 돼서 그런 거. 그런 어떤 요인이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어머님들이 혼자는 모르시니까 저랑 대화하고 아니면 전문가들 곳곳에 있잖아요. 대화하는 것 속에서 살펴서 예방할 수 있어요. 문제.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더 건강하게 살리고 세우고 또 케어하고 하려면 나 자신과 화목해야 되고 나 자신의 이상한 모습도 이해하고 용서해야 돼요. 저는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해서 저희 남편이 저를 이해하고 받아줬던 게 일단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멘토들이 난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나쁜 생각 하나만 공유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선생님한테 어떤 정말 대가를 만났어요.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내가 이상하게 좋은 모습만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고 있었던 때였는데 내가 이상하게 버림받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하면 그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나를 인정을 안 하는데 버릴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6년째 그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이 저를 버릴 것 같아요.
제가 나쁜 모습을 보이거나 교수님이 실망을 하시면요, 저를 버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수님 말씀이 내가 왜 널 버려? 교육을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배워야지. 내가 왜 널 버려? 그러면서 환상에서 딱 깨어났어요. 나를 봤더니 내가 아빠가 저를 옛날에 가정을 이렇게 매도하시고 이렇게 떠났던 그런 어린 시절의 그 경험 때문에 남자 선생님, 남편, 누군가 남성들을 봤을 때 나를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상처가 오버랩이 막 돼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치유받았어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누가 나를 버릴 것 같아. 그런 거는 공포가 없고, 그런 어떤 대상들, 저한테 정말 좋은 길을, 좋은 습관을 안내해줬던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는 저한테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장님이 나를 버릴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왜 버려요? 안 버려요. 우리 평생 같이 가요.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 고백 못하신 분들은 하세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왜 버려요? 공부해야지. 평생 우리 여기 맘스쿨 하시는 분들도 어렵게 힘든 거 있으면 고백하세요. 같이 가게. 그리고 위로해드릴게요. 그런 오픈을 많이 여기서 하시라고 나눔을 활성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엄청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막 시간 오버했는데 제 느낌이 어머님들이 막 들으시고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강의를 좀 오버해서 했고 앞으로도 어머님들 같이 저랑 같이 성장해요. 맘스쿨은 완전 회원제로 가족처럼 같이 먹는 공동체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